꿈꾸는 자는 이미 귀한 존재다라는 것. 이미 귀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그는 주체다라는 거죠. 그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겠지만 권력을 갖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평균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주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자는 가장 진실한 자라는 의미에서 강한 자라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해 수업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ontologiist,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현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현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 자,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이데거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때 본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접근에 의해서는 정신분석의 틀의 접근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무의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신분석의 태제이죠. 그러니까 락강이언 정신분석의 태제이죠. 자크 락강은 무의식을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으로 보죠. 자, 그러니까 언어가 무의식의 존재를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가 무의식의 존재를 틀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언어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해명해야 되는 그러한 차원들이 있죠. 즉 언어에는 그렇다면 두 가지 차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의식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가 있고 그 의식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를 보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존재론적인 수준에까지 접근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식의 언어가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가 또 따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두 가지 층위의 언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로고스가 있다는 거. 의식의 로고스가 있고 무의식의 로고스가 있다. 그리고 정신분석의 접근법을 따른다면 존재는 은폐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자리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식의 차원이 아니고 무의식의 차원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의 틀을 잡고 있는 로고스, 언어가 바로 근본적인 존재론의 로고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언어를 다루는 것이 현 존재의 존재에 접근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담 아닌 여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려는 욕망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현 존재의 특징인 것인데 다자인이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자인의 특징을 정신분석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라는 그런 여담을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본 거예요. 다자인, 현 존재는 두 가지 사유의 층위에 자리한다라는 거죠. 의식적 사유의 층위가 있고 무의식적 사유의 층위가 있다라는 것. 자, 어쨌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강의를 따라가 본다면, 다시 이어가 본다면 이렇습니다. 현존재는, 다자인은 존재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는 언제나 존재론에 접근해서 존재를 마주할 가능성을 언제든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재란 존재를 이해하려는 욕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이해하려는 욕망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욕망이라는 단어는 뭐 독일어에서는 Wunsch라고 하죠. 소망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프로이트는 주로 Wunsch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와서 라깡은 그것을 désir, 우리가 말하는 욕망, 우리가 번역하는 욕망이라는 단어로 다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욕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욕망은 철저하게 욕구와 다른, 생물학적인 욕구와 다른 것이다라고 라깡은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인가? 욕망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표의 연쇄를 따라서 결혈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 욕망이다라고 라깡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걸 욕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는 것은 결여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표의 연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언어적인 방식으로 욕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언어적인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언어적인 구조가 바로 존재와 마주하는 것을 우리는 존재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다자인은, 현존재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욕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언어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의 문제. 존재와 관련해서는 욕망의 문제밖에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이해하려는 것은 존재를 상징화하려는 욕망이고, 그리고 이런 욕망은 이미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의 구조는 이미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표 연쇄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17에서는 이 현존재, 거기서 현존재라는 표현 쓰지 않지만 이 주체의 무의식을 작동시키는 담화의 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죠. 주인 담화, 히스테리 담화, 대학 담화, 분석가 담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그런 담화 구조는 기표 연쇄의 구조예요. 기표를 통해서 작동하는 구조이죠. 제가 기표 이렇게 시니피형이라는 기표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자, 그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에서 의미를 제거한 것, 언어에서 기의를 제거한 어떤 최소 단위, 기표, 문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한 기표의 연쇄를 따라서 작동하도록 우리의 무의식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담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러한 담화는 기표 연쇄는 항상 두 가지 방향성을, 물론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게 위험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적으로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표 연쇄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항상 생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생각. 그 어떤 종류의 생각이 꿈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죠. 자, 그런데 그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자, 그런데 그 무의식의 기표 연쇄, 사유의 연쇄의 방향이 두 가지 큰 범주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존재론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의 특성, 즉 존재에 접근하려는, 존재에 접근해서 존재를 상징화하려는 특성. 자, 그걸 죽음 충동의 특성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기표가 존재에 접근하는 거야. 존재에 접근해서 존재에 가서 부딪히려고 하는 특성. 그래서 그 존재를 표지하려고 하는 특성. 그래서 그 존재를 포획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죽음 충동의 특성이에요. 기표 연쇄의 흐름, 무의식을 구조화하고 있는 기표 연쇄의 흐름이 존재에 접근하려는 특성을 죽음 충동의 특성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그 존재로부터 멀어지려는 특성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방어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의식, 즉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은 그렇게 자신을 존재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특성과 떼어 놓으려는 특성과 동시에 존재에 접근하려는 특성, 위험스럽게도 가까이 접근하려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말미에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울증. 자, 우리의 이 현존재로서의 무의식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큰 사물 혹은 성충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과 기표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기표적인 관계. 그래서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는 많은 기표들을 흡수하고 그 기표들을 일종의 완충장치로 설정을 하죠. 즉 성충동과 나 자신 사이에 완충장치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필터링과 우회의 장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서 기표들을 설정해 놓게 되는데, 그 기표들이 핍진화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그 기표들이 핍진화됐을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해석할 단어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일종의 환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에는 물론 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울증은 그야말로 존재에 대한 병인 것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병인 것이니까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표들을 발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매개의 기표들을 흘려 넣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를 표지한 타자적 존재론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표지할 새로운 기표를 찾아내는 그러한 욕망 속의 삶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거라는, 자,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론을 가지고 있어, 어떤 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에 관련된 논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합당한 논을 가지고 있는가? 합당한 존재론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살펴서 만들고 세공하고 보살핀 논이 아니고 주어진 이론을, 주어진 논리를 우리의 존재에 덧씌우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논을, 새로운 이론을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래요. 왜 우울증이 진실한 자의 병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존재에 관련해서
타자가 부여한 기표들과 이론을, 논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병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랬어? 우울증이 그렇게 철학적인 병이었어? 우울증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내가 아는 어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차원에서 진실한 병인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울증은 세상의 논리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진실한 병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작동시키던, 우울증이 뭐예요? 더 이상 욕망이 작동하지 않는 병인 것이잖아요. 더 이상 욕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것이죠. 자, 나의 어떠한 촉발 원인에 의해서 이건 그게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건 막 철학적인 고민 속에서 등장한 우울증인 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로토닌이 뚝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었던 우울증의 단계였건 어쨌든 더 이상 세상의 이론을,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부여한 존재에 관련된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울증은 진실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그렇게 직접 만나게 되면, 우울증의 단계에서 존재와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는 존재로부터 공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필터링하고 존재를 세공하고 존재를 어느 정도 억압해서 구성된 그러한 세계 이미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와 직접 만난다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우울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사이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표의 연쇄들은 존재로 이끌려 들어가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하나는 방어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세계의 논리에 동의하고 세계의 논리가 우리의 존재의 만남을 연기시키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작동을 허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한 기표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죽음 충동에 접근하려는 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존재와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회 전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프랑스에서 제가 만난 그 전도사님, 어느 날 갑자기 진리에 대해서 욕망하기 시작하는, 그걸 종교의 형태로 욕망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사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존재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가 이 모든 수업의 초기에는 철학의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존재에 접근하려는 아주 위험한 충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존재자들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나무나 벌레나 새나 사슴이나 사자들의 세계에서 보자면, 즉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언어, 기호의 언어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병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려는, 육박해 들어가려는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수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언어 자체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죽음 충동을 가진 존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이는 다른 동물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면역 체계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방어해서 그걸 배척해내려고 하고, 혹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신경 체계 자체도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충동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언어 자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언어의 특성이 죽음 충동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언어의 특성이 존재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의 특성이 죽음 충동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존재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언어는
그로부터 떨어지려는 경향 또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파괴될 테니까. 그로부터 떨어지려는 경향, 우리의 존재를 망각시키고 세계의 논리 안으로 들어와서 안주하려는 경향을 정신분석에서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론의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존재에 도달하는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론들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평균적인 이해로부터 흘러들어와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존재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즉 존재를 딱 표지한, 존재와 우리를 마주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한 담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아주 드문 순간이기는 하지만 존재에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존재. 실제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사건적이고 우발적이라고 불러요. 아주 사건적이고 우발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론을 구성해서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이데거처럼 존재에 접근하는 존재론을 세공해내는 철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묘사하는 자들이지 실제로 존재에 도달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바디우가 그런 입장을 취하죠. 철학자는 누구냐? 철학자가 그렇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존재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철학자는 그렇다면 그러한 이론들을 통해서 매번 자신의 존재와 마주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디오는 그러한 자들을 네 가지 분류로 나누죠. 정치적인 주체, 예술적인 주체, 그리고 사랑의 주체, 그 다음에 과학의 주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철학자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 혹은 바디오 같은 철학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진리에 접근하는 사건, 그런 하이데거는 그걸 존재라고 부르고 바디오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데, 자, 그것에 접근하는 사건을 경험한 주체를 알아보고, 외부에서 알아보고 그를 묘사해 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는 것, 당신이 접근했던 장소가 바로 진리의 장소이다, 당신이 마주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사후에 기록해 주는 역할, 기록관의 역할을 철학자에게 부여하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론을 구성해내고 이렇게 존재론의 다양한 묘사들을 세공해내는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는 실제로 존재에 접근한 철학자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묘사해내는 기록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우가 망설이면서 빼놓은 한 명의 주체가 또 하나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정치의 주체, 정치적인 사건의 주체, 예술적 사건의 주체, 과학적 사건의 주체, 그리고 사랑의 사건의 주체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정신분석의 주체예요. 정신분석의 주체. 정신분석의 주체 역시 자신의 존재와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세공해낸 절차가 바로 정신분석 임상의 절차예요. 자신의 존재와 만나는 사건을 세팅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오는 그걸 뺐어요.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렇잖아요. 정신분석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존재해요. 정신분석이 어디에서나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모든 곳에서 보편적인 사건의 유형으로, 진리 사건의 유형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모든 곳에서 정치적, 예술적, 과학적, 그리고 사랑의 진리 사건을 경험하는 일들은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임무라는 것.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거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니 하이데거가 우리는 더 이상 존재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론은 아직 완성된 존재론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적인 언어에 오염된 존재론이기 때문에, 즉 평균적 이해 속에서 이해 속으로 스며들어온, 평균적 이해라는 차원 속에서 스며들어온,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어온 엄격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즉 우리의 존재를 끌어내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은폐시키는 그러한 이론들에 의해서 장악된 존재론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존재론을 우리가 형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역본 28페이지에서 하이데거가 했던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현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서의 그 존재론이란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존재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 존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게 존재론인 것은 맞는데 아직 완성된 존재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과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했던 무의식의 위상을 설명하는 문장과 연결시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의식이란, 그게 바로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역사적일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락강과 자칼랑 밀레가 만났던 강의에서 자칼랑 밀레가 했던 질문, 무의식은 존재론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락강이 했던 답변이 이거였어요. 세미나 11에서 1964년의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의식은 존재론적이기보다는 전존재론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의식은 존재론적이기보다는 전존재론적입니다 라는 이 역사적인 발언, 락강 세미나 11에서 했던 발언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대한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자칼랑 밀레의 질문으로 돌아오면, 락강에게 자, 무의식은 존재론적인 차원입니까? 어떠한 존재론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락강은 락강은 하이데거를 충분히 읽었어요. 그 당시에 하이데거 안 읽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이데거, 사르트르, 헤겔, 서구 철학의 커다란 흐름들을 섭렵을 했죠. 그리고 락강은 대답을 해요. 무의식이란 존재론적인 차원이기보다는 전존재론적인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전존재론, 프레옹톨로직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걸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와 함께 설명해 보자면 이래요. 자, 존재론은 존재를 표지한 그러한 기표의 구조를 말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표로 표지되어 있어요. 그 기표의 중에게는 존재가 표지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표지는 그 존재에 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의 환상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 어떤 기표가 거기에 표지되었지만 그 기표는 무의식을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그 구조의 틀의 가장 중심에 존재를 표지하고 있는 그 기표는 근본 환상의 기표인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완성된 존재론의 기표는 아닌 거예요. 존재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표지한 기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존재론적이라는 거예요. 존재론 이전에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것도 어쨌든 어떤 기표 연쇄인데, 기표 연관인데, 존재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전존재론적인 기표 연관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아직 존재론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연결해서 이해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무의식이 존재론적이니까 그 존재론은 실현되어야 하는 존재론이지 아직 완성된 존재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존재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상당히 다른 차원이 열리죠.
락강의 정신분석의 무의식에 관련된 기표 이론과 이 존재론과 전존재론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존재함이라는 표현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논의를 구성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욕망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이란 상징화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존재는 아직 상징화되지 않은 대상이니까, 언어는, 자, 존재는 언어가 아닌 것이니까 아직 상징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화하려는 욕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신분석에서는 실제를 상징화하려는 욕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그 실제를 상징화하려는 그 욕망을 하이데거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함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하죠. 현존재는 어떻게, 현존재 존재 양태는 어떤 것인가? 가장 두드러진 존재 양태, 말하는 우리 현존재의 존재 양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정신분석의 태제 속에서 설명을 보다 세밀하게 드리자면 이래요.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존재를 이해함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존재를 이해함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를 이해했어가 아니고 이해하고 싶어라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종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해도 오늘은 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전의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했어라는 상태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사람 전 안 좋아한다고.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아라고 단정하고 결정하고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주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한 주체는 타자의 담론에 완전히 사로잡혔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 해도 이미 그 유통기한이 지난 하나의 담론에 아주 고리타분한 예전의 담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귀속당한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불안해하고 존재를 염려하고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존재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능성, 존재 이론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탐색하는 그러한 주체를 저는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주체야말로 바로 히스테리적인 주체이고 정신분석이 환대하는 주체인 것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데거가 우리 현존재의 존재 양태를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함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엄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존재를 이해하기를 욕망하는, 이해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존재자는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는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히스테리적 존재자라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자라는 것이죠. 주어진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내가 왜 고양이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인간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내가 왜 한국인이지? 내가 왜 남자인 거지? 내가 왜 여자인 거지? 남자는 왜 이거 하면 안 되지? 여자는 왜 저거 하면 안 되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성은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존재였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학교에서 남자들은 뭐 교련을 배우고 뭐 그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때 뭘 배웠나요? 뭐 가사인가요? 뭐 그런 과목이 있었죠. 그때 학교 다니셨던 분들 기억나시면 한번 댓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뭐였나요? 그 수업 과목이 뭐 요리하는 법이라든지 뭐 다림질하는 법이라든지 그게 가사였나요? 과목 이름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장래의 희망을 물어봤을 때
여학생들이 현모양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정체성, 여자의 삶의 정체성이 규정되어 있었죠. 보통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한번 규정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외부의 거대한 사건과 변화가 있기 전에는 질문을 던지지 않죠.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질문을 던져요. 왜 내가 집안일을 해야 돼? 왜 내가 남편을 돌봐야 돼? 왜 내가 아이를 키워야 돼? 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직업적인 자아 실현을 하고, 그렇죠. 가정 수업이죠. 가정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가사인가요? 가정인가요? 두 개 다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질문을 던져요. 모두가 다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모두가 다 그럴 때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아주 특수한 행동 양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론이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존재론에 나의 존재를 맡기는 그러한 양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존재론의 균열을 찾아내는 양태도 존재론적인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론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그러네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과가.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먼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꽤나 멀잖아요. 1980년대라면 뭐 한 30년 최소한 지난 시절의 이야기인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 다 나아졌으니, 다 이제는 지나갔으니, 지금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이 자유롭게 던져지는 그러한 세계이고, 지금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을 제기하고, 그러네요. 잘 패거됐네요. 자, 그런데 그런 시기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금 역시 80년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역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된 정체성을 질문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많은 영역과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다큐멘터리에서 바디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가? 누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다 빨갱이라고 몰려서 북한으로 가라고 비난받는 그런 세대이잖아요. 누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 좋은 거야 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상품 자본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가? 누가 지금 세계화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 양태에 대해서 우리는 80년대 여학생들이 현모양처라는 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안에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삶을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라 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과연 맞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가장 귀한 영능을 달란트를 말하라는 것이죠. 바디오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 그 강의에서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의 강의에서 바디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철학자인데 철학자의 임무는 뭐냐? 듀티는 뭐냐? 하면 플라톤이 말했던 바로 그러한 의무라는 것.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우리가 모두 동굴 속에 산다라고 은유를 했죠. 플라톤의 동굴 속의 우화를 다 아시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동굴 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 속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뒤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하나 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동굴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진짜 세계인 줄 믿고 있는 것이죠. 가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조금 뒤에 말하게 될 그 엑샤이농, 가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게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결국은 변화하게 될 가상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념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에 대한 관념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국가에 대한 관념들, 올바른 개인의 삶에 대한 관념들 모두가 다 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플라톤은 그걸 철학자라고 규정하죠. 그 중에서 철학자는 그걸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동굴 속이 얼마나 어두운 곳이었고 얼마나 환영으로 가득 찬 곳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굴 바깥으로 나간 철학자는 어렵게 기어나갔겠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동굴 바깥으로 나간 철학자는 태양을 본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의 이데아를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디우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다시 이 철학자는 동굴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의 임무라는 것이죠. 다시 동굴로 내려가서 자기가 본 걸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걸 알려야 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보고 있는 세계는 가짜다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자의 임무라는 것인데, 이 철학자의 임무를 바디우는 이렇게 둘러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외부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동굴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어쨌든 동굴 속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LPI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삶도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전부야.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날 거야. 이게 전부고 바깥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건 다 꿈이야, 꿈. 그냥 젊은 시절에 객기였어. 다른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것, 다른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것, 다른 방식의 삶의 양태가 가능하다라는 건 그냥 그런 철학책에나 나오는 가상이야. 동굴 바깥에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세계 말고 다른 모델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건 다 허상이야. 다 실패했잖아. 다 실패했잖아. 다 허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삶이 존재해요. 그걸 유한성의 삶이라고 불러요. 유한성의 삶. 바디오는 그걸 유한성의 삶이라고 부르죠. 그걸 평균적 이해의 존재론 안에서의 삶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그런데 바디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 말고 이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외부를 꿈꾸는 삶. 혹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구하는 삶.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한계 바깥을 꿈꾸고, 사유하고, 그 가능성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는 방향타로 설정하는 그러한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동굴 안에서의 삶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꿈을 꾸는 자의 삶은 똑같이 동굴 속의 어둠을 더듬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보다 더 무한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꿈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잠재력을 함께하는 삶은 이미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 그게 락강이 말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양도하지 않는 삶. 그 욕망은 이미 존재하는 틀에 대한 욕망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거기서 오는 쾌락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압도적인 쾌락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봤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저를 감동시켰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꿈꾸는 자의 삶은
굉장히 상식적인 용어잖아요. 바디우처럼 그렇게 어려운 철학을 하고 그렇게 수학을 가지고 지적인 유의를 즐기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주 상식적인 명제가 그거예요. 꿈꾸는 자는 이미 귀한 존재다라는 것. 이미 귀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그는 주체다라는 거죠. 그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겠지만 권력을 갖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평균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주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자는 가장 진실한 자라는 의미에서 강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명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클레시스를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호스메와 같이 살아야 한다. 마치 뭐뭇 아닌 듯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자라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자라면 결혼하지 않지 않은 것처럼, 상인이라면 상인이 아닌 것처럼, 남자라면 남자가 아닌 것처럼, 여자라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호스메, 마치 뭐뭇 아닌 듯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마치 뭐뭇인 듯 살아가니까 규정된 존재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타자의 언어를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명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타자적인 존재론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밀어내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인 듯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마치 우리의 존재가 그것인 듯 우리는 살아가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뭐뭇 아닌 듯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뭐뭇 아닌 듯 호스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를 따랐던 자들의 숙명을, 사도들의 숙명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죠. 그게 무슨 숙명인가 하면 바로 방황하는 삶이죠. 속지 않은 자들은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 방황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는 자들은 방황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크라 강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명제,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레 농듀페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제가 해석하는 레 농듀페,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LPI가 그 깍텔이 방황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담론으로부터 저항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모여서 강력한 진실함을 생산해내는 공간이 바로 깍텔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론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또한 존재 이해에 대한 선명함과 모호함이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해요. 즉 존재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주 선명해지고 때로는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명함과 모호함이 밤과 낮이 교차하는 것을 그 자체를 바로 존재론적이라고 말해요. 자, 존재 이해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죠.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 순간을 내가 누구인지 알겠고 내가 왜 사는지 알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고 그 선명한 순간을 저는 존재 이해에 도달한 순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존재 이해가 한없이 모호해지는 순간, 그 모호함에 압도되는 순간이 비로소 존재 이해가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보죠.
그런데 모호함만 있다면, 여러분, 모호함만 있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날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알 수 없으면 왜 그것을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고, 왜 그것을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명함에 의해서 보호받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명함과 모호함이 교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이해하는 방식에 그 선명함과 모호함이 교차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진실한 순간은 선명함의 순간은 아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진실한 순간은 모호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명의 예술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반복해서 소개해드리는 예술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전의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리히터, 게르하르트 리히터, 독일의 현대미술가죠. 그 리히터의 작품을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리히터는 항상 어떤 사진이나 선명한 이미지 위에 덧칠로 지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은 일종의 파라시오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파라시오스는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서 제시했다기보다는 그것을 그리는 베일을 그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자 하는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썼던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존재이죠. 화가로서. 파라시오스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라시오스적인 화가가 바로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거예요. 리히터의 작품을 보면 그림을, 진실을 그려서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그려놓고 그걸 지워버리죠. 그리고 그 지운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게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존재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존재는 언제나 무언가로 해석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무언가로 해석되어 있는데, 그걸 해석할 권리를 가진 그러한 담화는 언제나 권력의 담화예요. 인증받은 담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담화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해석되어서 제시된다면 그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명하게 제시된 존재 말고 그러한 제시를 지워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히터는 지우는 거예요. 리히터의 작품의 근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이미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우회적인 과정을 설정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존재 이해에 대해서 모호함이 결국은 존재에 대한 진리를 오히려 더 드러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명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리히터 말고 또 한 명의 예술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예술가는 아닌데 락강의 루브르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크 락강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이자 의사인 드클레랑보라는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이죠. 이 드클레랑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그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을 보시면 되는데, 드클레랑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진 촬영을 좋아했어요. 취미로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사진 촬영에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었죠.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아랍 지역에 가서, 튀니지와 같은 아랍 지역에 가서 베일을 두른 사람들을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촬영하고자 한다면 뭐 얼굴이나 뭐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드클레랑보는, 이 정신과 의사는 기이하게도 온몸을 다 베일로 두른 일종의 부르카와 같은 거죠. 그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강제된 그 베일을 두른 이미지를 촬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효과가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응시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주목해서 제가 응시를 다루는 장에서 락강의 루브르에서 이 드클레랑보의 그 사진 작업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가 등장하죠. 가리니까, 즉 우리의 시선의 욕망을 베일로 가리니까 시선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 시선의 존재, 정신분석에서 시선의 존재, 신선의 진리는 응시예요. 우리가 보는 욕망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보여짐을 당하는, 즉 응시당하는 충동의 세계를 살았다라는 것이 락강의 시관 충동 이론이니까, 우리의 보는 욕망의 원인은 보여짐을 당하는 응시이니까 응시는 시선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응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는 드클레랑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무언가를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즉 선명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리는 모호함을 통해서라는 것을 드클레랑볼은 보여주었던 거죠. 조금 이 내용 자체는 갑자기 응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낯설고 난해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락강의 루브르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냥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재 이해에 관련해서 그것이 선명해지는 순간을 믿지 말라는 것. 선명해지는 순간은 바로 권력을 획득한 타자의 담론이 그것을 해석해낼 때라는 거예요. 권력을 획득한 타자의 담론이 그것을 획득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타자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타자에 의해서 해석된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존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명함은 존재 이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존재의 이해를 실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호함이라는 거예요. 모호함. 그리고 존재론적이라는 표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선명함과 모호함이 계속 교차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존재론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어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그 언어는 항상 우리의 존재로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존재로 향하는 언어에는 두 가지 특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특성은 존재 이해를 선명함 속에서 드러내는 특성, 즉 존재를 흩어버리는 특성, 존재를 망각토록 만드는 특성이 있고, 또한 존재에 육박해 들어가서 존재의 존재를 표지하는 특성, 즉 죽음 충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존재가 표지되어서 우리 앞에 드러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볼 수 있는 해석의 단어는 타자의 단어인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표지된 존재는 드러난 것이니까 우리는 그 존재와 마주함으로써 모호함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불안과 모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욕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권력을 가진 타자의 언어가 개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적 이해가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적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이해인 것인데, 우리는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권위를 가진 언어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언어는 타자의 언어인 것이고 대타자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된 우리의 존재의 선명성은 어떤 의미에선 타자의 권력에 오염된 선명성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존재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언어의 인도는 오히려 이미 타자의 담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존재론이란,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존재론이란 레터, 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문자가 되어야 한다. 레터가 되어야 한다. 이건 락강의 이론과 제임스 조이스의 논점들을 수용한 존재론에 관련된 관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오염당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혹은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호당하고 있는 거죠. 보호되고 있어요. 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는 타자의 언어가 밀려나간 상태에서만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인데, 타자의 언어가 밀려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안으로부터 타자의 언어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보호가, 그러한 오염이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오염을 다시 오염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타자의 언어가 밀려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교란시키고 그것의 연관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어와 싸우기 위해선 언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언어는 타자의 언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자의 언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존재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망각시키고 억압하고 은폐시키고 있는 타자의 언어의 연관에 균열을 낼 수 있고 그 기표의 연관들을 결단낼 수 있는, 단절시키고 끊어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바로 문자라는 거죠. 문자로서의 기표. 제가 조금 전에 깍텔 설명드릴 때 바로 그 기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깍텔의 발제의 과정으로 삼아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게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문자가 필요해요. 존재로는 바로 그 문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는, 그 letter는 영어로 letter, 그렇죠? letter는 프랑스어로 lettre, 같은 단어를 써요. 그 letter는 제임스 조이스의 표현이죠. letter는 리터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임스 조이스가 언급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내년에 공부하게 될 락강의 23번째 세미나 쌍톰에서 락강이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것이죠. 문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자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존재론을 위해서는 문자가 중요한데 그 문자는 letter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냐면 리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리터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리터업 하죠. 오염시킨다는 뜻이죠. 리더는 오염시킨다는 뜻이에요. letter는 리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letter는 리터할 수 있다는 것. 리터는 오염시키다 또는 디스터브하다라는 뜻이죠. 교란시킨다는 뜻이죠. 문자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타자의 존재 이해를, 타자적인 존재 이해를, 타자적인 존재론을 교란시켜서 그것을 헐겁게 만들고 해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존재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존재론은 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기표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깍태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자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도입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진정한 존재론은 바로 이러한 타자의 담론에 의해 오염된 타자적 존재론을 횡단해서 방황할 것을 요청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타락이라는 개념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념이죠. 제가 이전에 다른 책에서 말씀드렸던 고독의 매뉴얼에서 혹은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에서 제안해드렸던 타락의 개념, 두 번 타락해야 한다는, 악마의 미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렸던 개념이에요. 두 번 타락해야 한다는 것. 두 번 타락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타락은 대타자의 세계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일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락은 이 타락한 자들의 세계에서 또한 타락하는 것이죠. 두 번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도달하는 장소는 대타자의 세계에서 타락했으니 타락한 자들의 세계에 왔고 타락한 자들의 세계에서 다시 타락했더니 대타자의 세계로 갔더라. 그거 아니에요. 대타자의 세계에서 타락해서 우리는 타락한 자들의 세계에 귀속되었고 타락한 자들의 세계에서 다시 타락했더니 우리는 제3의 지대로 가는 것이죠. 그 제3의 지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만의 존재론을 갖게 되는 세계. 나만의 존재 이해를 실현하게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고독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이데거가
바로 실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존. existence라고 부르는 거예요. existence. 실존이라고 부르죠.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처럼 모호함 또는 선명함이라는 양자의 가능성 속에서 담화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걸 실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실존은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속에서 파동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실존이란 무엇인가 하면 주체적인 모호함이나 혹은 타자적인 선명함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이 양방향의 가능성 한가운데에서 진동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existence라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런 실존은 existence는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의 존재 관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마주한 상태를 실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마주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도망가던가 아니면 그 존재를 내 것으로 하던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끊임없이 파동치는 것, 끊임없이 망설이는 것을 existence라고 부른다는 것, 실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 그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우리 10주간의 프로그램을 다음 주간이죠. 다다음 주에 10회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Und weil die Wesensbestimmung dieses Seienden nicht durch Angabe eines Sachhaltigen was vollzogen werden kann. Sein Wesen vielmehr darin liegt, dass es je Seiniges zu sein hat, ist der Titel Dasein als reiner Seinsausdruck zur Bezeichnung dieses Seienden gewählt. 자,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존재자의 본질 규정이 그 어떤 사태 내용적인 무엇을 제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본질은 그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기에 있기에 현존재라는 칭호는 티틀은 순전히 이 존재자를 지칭하기 위한 순수한 존재 표현으로서 선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복잡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본질이라는 표현을 먼저 주목을 해 봅시다. Wesen, 본질 혹은 본질 규정, Wesensbestimmung, 본질 규정. 그러니까 우리 현존재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본질의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하이데거가 설명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사태 내용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Sachhaltigen, 사태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건 사태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의미를 통해서는 우리의 현존재의 본질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태 내용, Sachhaltigen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 예를 들면 저는 동양인이고, 저는 남자이고, 저는 50살이고, 저는 어디 살고, 저는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존재라는 존재자의 본질 규정은 사태 내용과 관련 없다라는 거예요. 사태 내용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판단을 말해요. 온갖 종류의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가능하면 권위를 가진 기준이어야 하겠죠.
뛰어난 정신분석가, 뛰어난 정신분석 이론가, 뛰어난 심리학자가 세운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판단이 가장 인증된 판단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존재의 본질 규정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기준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 해도 그것이 존재를 묘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존재의 본질 규정은 사태, 내용, 사할티근과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그의 본질은 그 존재자가 각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기에 있기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 자, 그게 현존재의 본질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